도태우 후보가 그 공천에서 취소가 됐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거의 다 받았다가 취소가 된 사람이 4명 있어요. 첫 번째가 김현아 전 의원, 두 번째가 5명이네. 그 박일호 그 밀양시장, 그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박일호 시장도 무슨 뭐 그 금전 문제가 걸렸는지 그 공천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뭐 돈봉투가 뭐 날라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도태우 후보와 장해찬 후보 이렇게 5명의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논란이 되는 사람이 도태우하고 장해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도태우가 이렇게 그 공천이 취소가 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도태우가 공천을 대구의 그 남구인가 뭐 대구 어쨌든 대구예요. 제가 대구 지리 잘 몰라가지고 그 어쨌든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그 공천을 줘놓고 이렇게 쉽게 뺏을 수 있나?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이걸 갖다가 줬다가 이거 제 그 아는 분이 이걸 갖다 저한테 선물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해놓고 이걸 갖다가 뺏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선물을 갖다 저한테 딱 아이고 정 변호사님 어쩌고 그 증여합니다 해서 딱 증여를 갖다 받았어요. 근데 아니 내놔 그래가지고 이걸 딱 뺏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그 증여한 거를 다시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굉장히 마음 아팠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노 부부가 자식한테 그 정확히는 딸하고 사위한테 집 한 채를 갖다가 지어줬어요. 아주 판교에 좋은 집을. 그러면서 그 딸 보고 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의 그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날 잘 모셔줘라.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하고 판교에 아주 단독주택 큰 집 그걸 갖다가 그 장인어른하고 그 부모님이 주셨는데 이거 뭐 마다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이 그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어른들 모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 드시고 그러면 그 또 이제 옛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하니까 딸하고 사위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딸이 그 입양을 한 그 딸인데 뭐 입양했다고 해서 다 그런 분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딸이 그 부모님을 갖다가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 집을 갖다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더라고요. 그 한번 그러니까 그 줄 때에는 좀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뭐 이렇게 재산 같은 거 미리 나눠주는 게 뭐 상속이나 이런 거 그 세금 문제 같은 데 있어서는 그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꼭 자식 놈들이 저도 자식이지만 이렇게 그 받을 때랑 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뭐 저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줬다 그렇게 뺏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변호사니까 규정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국민의힘 당규가 있어요. 그 당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30조에 후보자의 확정 이 조항이 있는데 사망에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은 누가 한다? 공관위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은 누가 한다? 최고위가 한다. 어떻게? 최고위 의결로 도태우 대구에서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도태우 변호사 그 후보로 우리 공천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갖다 딱 해서 그러면 도태우 공천장 주자 이렇게 하면 확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 사망 쭉 보세요. 다만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 운동이나 금품 수수 등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취소된 사람 정우택 부의장, 박일호 그 시장 이런 사람들은 금품 수수 등 이런 그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때에는 다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우 후보나 장해찬 후보나 뭐 불법 선거운동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금품 수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에 해당되느냐? 등에 해당된다. 그 말을 갖다가 옛날에 실언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등에 해당됐는데 그 실언이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판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당규에 이렇게 후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은 있네. 그러면 뭐 이거 오케이.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뭐 후보자 싫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줬다가 뺏어갈 수 있는 법상 규정상의 근거가 있다.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장해찬 후보는 그냥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없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뭘 그 선언을 갖다가 했습니까? 요거를 제가 시간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도태우가 2023년 12월 18일에 작년 12월 18일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월 31일에 선거 사무실을 갖다가 오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달 2월 28일에 경선 그때 이 지역구에 뭐 여러 명이 지금 뭐 출마한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는 대구잖아요. TK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공천 받으면 그러면 혹시 압니까? 제가 당선될 수 있을지? 제가 대구 1년에 몇 번 가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뭐 대구 분들이 그 공천 받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죠. 그래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지. 하지만 대구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이제 공천 받으면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았으니까 웬만하면 되겠지. 아니면 제가 민주당 그 후보로 저희 광주에서 나가면 그러면 뭐 안 되겠습니까? 뭐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요, 저는요. 박은식 같은 사람, 박은식 비대위원 있잖아요. 대구나 TK나 뭐 강남이나 이런 강남은 뭐 그렇다고 치고 대구 같은데 공천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좀 너무 이상적인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수인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TK란 말이에요. 칠곡 출신에. 근데 저기 한평인가? 거기에 이제 공천을 갖다가 DJ가 해가지고 거기서 그 국회의원 당선돼서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이 지역구에 그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2월 28일 지난달 2월 28일에 결선에 올라갈 사람을 2명을 갖다가 확정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임병헌이라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그 지역구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현역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3월 2일에 경선에서 승리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도태우가 그 경선에서 승리했네. 그럼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될 수 있겠네. 저는 대단하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3월 11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 재검토를 요청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공관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도 도태우 후보가 반성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공천은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3월 12일에 공천 유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태우 후보의 뭐 이전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발언은 뭐 5.18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뭐 12일, 13일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 이래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까지 딱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3월 14일에 공천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18일이니까
지난주에 그냥 공천을 취소해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16일이면은 토요일 같은데, 토요일 날 3월 16일에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버렸어요. 탈당해 버리고 뭘 선언을 갖다가 했느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태우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갖다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저는 뭐가 딱 그 마음에 걸렸냐면 공직선거법 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마음에 걸렸냐면 그 공직선거법 57조의 2가 있거든요. 그거 좀 키워주세요. 공직선거법 57조에 있는데, 저게 1항은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경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당 내에 그 공직 후보자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당내 경선이라고 한다. 이 규정이 있고요. 뭐 이건 별거 아니고 뭐 경선 하든 말든 뭐 어쨌든 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게 2항이거든요. 저게 막 굉장히 긴 거 같은데 저걸 좀 마크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정당이 당내 경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가 쭉 있는데 쭉 그 보고 당내 경선을 그 다음 줄 그 중간 더 가가지고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의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의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당내 경선을 갖다가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그 선출되지 못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로 등록조차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저기 그 도태우가 당내 결선에서 승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선출된 건가? 선출은 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단서가 중요해. 왜 단서가 중요하냐면 2항 단서에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이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누굽니까? 도태우잖아요.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 등이 중요해요.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하냐면 그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르면은 그 경선에 참가한 사람은 당에서 공천장을 갖다가 안 주면,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무소속이든 다른 당이든 출마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할 수 있나,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서를 갖다 딱 보고 저 단서를 갖다가 보면은 도태우가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자로 선출은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 도태우가 근데 사퇴한 거 아니죠. 잘린 거지. 자기가 사퇴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에서 자른 거지. 그 다음에 사망이야 뭐 이런 말 하긴 그렇고, 피선거권은 당연히 있는 거고, 당적의 이탈, 변경, 당적의 이탈이 될 수 있네. 뭐 선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적도 이탈했네. 무소속이니까 탈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으로, 여기 등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공관위에서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취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그 당의 정당에 의해서 공천이 취소가 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등록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도태우 변호사도, 도태우 후보도 변호사니까 이런 저보다도 저 규정을 한 100번은 더 읽어봤겠지.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태우 변호사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냥 몰라도 도태우 변호사도 저랑 비슷한 해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태우 변호사의 해석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태우는 누구냐?
도태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도태우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모르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학교에서 오다 가다 봤을 거는 같아. 오다 가다 봤을 거는 같은데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저런 얼굴은 뭐 흔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저 정도면 그냥 뭐 상투적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런 얼굴 본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저보고 지금은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보고 이렇게 딱 가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야 뭐 누구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어디 딱 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약간 뭐 웅성웅성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국무총리가 오셨는데, 근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보고 방송 잘 본다고, 정법전 어벤져스 잘 본다고 했나? 정법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총리님 오신 것보다 더 반갑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기 전에도요 저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긴 게 그냥 상투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태우도 생긴 거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하네, 뭐 그렇게 뭐 그냥 사람 좋게 생겼네. 도태우 변호사가 1969년 7월 24일생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 거예요. 저보다 생일도 비슷한데 한 달 차이인데. 근데 도태우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원래 저보다 2살 어리면 88학번이 그 정상인데 도태우 후보는 87학번이에요. 근데 어디에 87학번으로 들어갔는가? 서울공대에 공업화학과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공업화학과도 있고 화학공학과도 있거든요. 근데 공업화학과하고 화학공학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태우 후보는 서울대 공업화학과에 87년도에 입학해가지고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냥 때려치우고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서울대 국문학과에 89학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89년도면은 제가 서양사학과 인문대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차피 인문대에 다 같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얼굴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태우는 전공이 3개네요. 왜냐하면 공업화학과 다니다가 때려치고 국문과 갔다가 그러다가 석사과정은 서울대 정치학과 수료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좀 늦게 붙은 것 같아요. 왜 늦게 붙었냐? 좀 시험 공부를 늦게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사법연수원 41기니까 제 생각에는 40살 정도의 사법시험에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단한 건 뭐냐면, 뭐 사법시험 붙은 것도 대단하죠. 사실도 어렵거든요.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는 건 다 어렵고요. 남이 보는 시험은 다 쉽게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사법시험 봐서 아는데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태우 변호사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고생했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라 그런지 등단을 해요. 소설을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도태우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소설가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1999년에 문학동네라고 한 잡지, 그 문학동네가 이게 쉬운 잡지가 아니거든요. 쉬운 문예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발로아의 환영이라고 하는 책을 중편 소설을 써가지고 1999년인가 등단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소설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를 더 쓰지 않았겠습니까? 소설 하나 딱 써가지고 그거 이제 제출해가지고 등단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기가 쓴 소설 몇 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소설집도 낸, 어쨌든 정식 소설가예요. 등단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도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도 하고.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뭐 대구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을 갖다가 했냐면은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언제? 2016년 12월 21일에 JTBC 기자들을 고발을 갖다가 해요. 어떤 혐의로? 특수절도 혐의로. 혼자 절도하면 그냥 단독 절도인데 여러 명이서 같이 절도하면 그게 특수절도가 되거든요. 뭐 흉기를 갖다가 써 특수절도가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JTBC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가 여러 명 있다는 이야기죠. 특수절도니까.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 JTBC 기자들을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다 고발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이 그냥 무시된 거죠. 그래서 각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PC 조작설에 대해서 각하가 되니까 그때 검사장이 누구였느냐? 그때 검사장이 윤석열 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하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7년 7월 27일에 항고도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은 뭐 지금 송영길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아직 깜빵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기든 아니든 조작을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안 했으면 확실하게 안 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걸 갖다가 시간이 뭐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본인들 빼고는 이렇게 뭐 관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도태우 변호사가 이 조작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발하고 또 각하받으니까 항고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을 다시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2017년 3월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2017년에 뭐 그러면서 국정농단 하면서 이렇게 쭉 일어나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신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태우 변호사가 2017년 5월 17일에 박근혜 변호인단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도태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네. 그때 아직 벌써 2017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이냐? 벌써 7년 전이네요. 참 시간 빠르다 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태우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사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쭉 드러났다가 그러다가 도태우 변호사가 5월 17일에 박근혜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는데 10월 14일에 사임을 해요. 왜 사임을 갖다가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이 구속이 연장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재판 못 받겠다. 내가 이제 변호인으로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한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갖다가 하면서 뭐 박근혜 변호인단에서 이제 사임을 갖다가 하고 그런 일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태우 변호사를 왜 공천 취소를 갖다가 했느냐? 도태우 변호사가 뭐 돈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뭐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뭐냐면은 5.18 관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5.18 관련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2019년 2월 22일에 변호사니까 저같이 자신의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확한 워딩을 제가 봤더니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 개입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식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지만원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지난 5.18에 1980년 5월 18일에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긴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워딩이에요. 그 다음에 5.18에 자유민주적 요소가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하지만 북한 개입 여부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아도 옛날에 뭐 80년대나 그럴 때에는 북한군들이 북한의 간첩들이 잠수정 타고 내려오고 그런 막 진짜 전투기가 뜬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 있던 그 우리나라 그 병사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 북한군 사살하면 그때 막 헬기 타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 해안을 경비하는 사단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서해나 특히 이제 서해 쪽에 그 공비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간첩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간첩을 갖다가 그냥 사살을 갖다 딱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아주 그 보상도 아주 그냥 포상을 갖다 크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간첩 잡았다고 그 뭐야 이제 군 생활 이제 다 끝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까지 헬기로 그렇게 딱 두두두두 헬기도 태워다 주고 그랬었던 때란 말이에요. 80년대가. 그러면은 1980년 5월 18일에 뭐 이런 그 주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그 문제 그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정도 뉘앙스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뭐야 문제가 많다라고 볼 여지가 있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은 그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공천이 확정된 사람도 최고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공천을 갖다가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뭐 제 생각인 거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달리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 다음에 뭐 객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태우 변호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어요. 언제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2019년 2월 22일에 그 다음에 2019년 8월 3일에는 그때는 아직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치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 그때 도태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유사 종교적 반일 행동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반일 막 이루고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저기 잘못된 거 아니냐. 반일 하고 있는 건 어디냐? 북한인데 북한은 어떤 나라냐? 거의 종교 집단 아니냐. 그런데 북한이 종교 집단화 돼가지고 유사 종교 집단화 돼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반일 막 이렇게 죽창가 이러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그 조금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하는가 상상이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그만하는가 상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문 대통령 보고 뭐 조금 뭐 이렇게 그 뭐야 험담을 갖다가 한 건가? 그런 그 느낌은 드는데 죽으면 그만하는가? 그런 제가 뭐 죽어야 헛소리 그만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인가? 어쨌든 정확하게 이 말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게 만든 추가적인 발언이었다. 근데 이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게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 도태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오늘 뭐 돌직구에서 쭉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야 양문석 후보의 이야기하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도가 그 세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에 발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발끈했으면 양문석 후보도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뭐 불량품이라고 하고 뭐 매국노라고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딱 떠받들어질 거면은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반발을 갖다가 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도태우 후보가 공천이 취소될 정도라고 하면 자당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조차 도태우가 공천 취소가 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신성화되는 신격화돼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면 하물며 본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 보고 뭐 불량품이니 그 다음에 뭐 매국노란 말까지 했나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까지 했으면은 뭐 마찬가지로 양문석 후보도 뭐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 보고는요. 전두환 때겠죠,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때 5공화국의 군부 독재는 군부 독재라기보다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였다.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와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다. 글쎄 뭐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송두율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내재적으로 접근하면요. 합리화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모든 거는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발끈하나? 그렇게 발끈할 거면은 송두율의 내재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커피를 갖다가 마셔도 어떻게 방송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유튜브지만 어쨌든 이게 그 KBS의 무슨 100분 토론이나 이런 데라고 쳐요. 그럼 제가 딱 나가가지고 커피를 갖다가 딱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예의가 있냐 어쩌냐. 뭐 이런 것보다도 예컨대 그 양문석 후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그 뭐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재적으로 접근하면요 그 발언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재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하면 전두환 군부 독재가 무슨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그 도태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두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다. 이렇게 발언을 갖다가 했대요.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태우 후보가 그 일베 게시물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뭐 열 몇 건 정도를 공유를 했다. 뭐 자기 뭐 사이트나 뭐 자기 SNS나 그런 데다 공유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도태우에 대해서 공천이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천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 제가 조금 처음에는 제가 공직선거법 57조 2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알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토요일 날 어벤져스 할 때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나 57조의 2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혼자서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제 논리를 갖다가 세웠을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태우 후보가 아직까지도 그 국민의힘 후보에서 무소속 그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도태우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출마한 게 아니에요. 도태우가 재작년 3월에도 출마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작년 3월에 그 무슨 선거가 있었나? 있었어요. 어떤 선거가 있었느냐? 곽상도 의원이 사퇴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퇴해서 그때 재보궐 선거가 그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였어요. 거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를 갖다가 한 거예요. 출마를 해가지고 몇 등을 했냐? 1등 아니죠. 왜냐하면 1등 했으면 국회의원이지.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 2등을 했나? 아니에요.
3등을 했나? 아니에요. 그럼 몇 등 했을까요? 4등을 했어요. 도태우가 4등을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야,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지난번에 그 4등 했는데 이번에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 조금 너무 이렇게 그거 아니야? 무모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네 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난번에 후보가 난립을 했어요. 후보가 난립해가지고 그때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태우와 마지막까지 경선에서 본선에서 붙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임병원 의원인데, 그때 임병원 의원이 그 후보가 돼가지고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됐느냐? 22.39%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도 못 얻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1등 해가지고 임병원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등은 몇 프로를 갖다가 했느냐? 권영원 후보였는데 21.56%. 야, 아깝네. 여기도 1% 차이도 안 났네. 거의 뭐 한 0.8%밖에 차이가 안 났네. 그 다음에 3등은 누구냐? 백수범 후보라고, 이 백수범 후보는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였는데 19.41%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얻은 거죠. 민주당의 후보가 그 대구에서 거의 20%를 갖다가 얻었으니까. 그러면 도태우 후보는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18.64%. 그런데 여기서 임병원 누군지 아십니까? 저 잘 모르는데. 권영원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백수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도태우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출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주성영 후보예요. 주성영 후보는 제가 아는데, 주성영 후보는 그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사 출신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런데 주성영 후보는 11.97%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만 공천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다 우르르 다 그 무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이 당 보고 찍지 않고 그냥 인물로만 보고 찍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 당을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을 보고도 더 추가적으로 찍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임병원, 권영헌, 그 다음에 주성영, 뭐 백수범, 뭐 이런 사람들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도태우가 4%만, 한 3.7%만 더 얻었어도 도태우가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권영현 후보는 여자였구나.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었어요. 그 민주당 후보 그 주성영 후보는 맞네. 저 국회의원 하셨던 분, 검사 출신 맞네. 임병원 후보가 연세도 높으신데 그때 68세였으면 지금 이제 그 80세네. 그래서 제가 도건우하고 도태우도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우잖아요. 하나는 가운데가 태국, 하나는 가운데가 건이고.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요번에 그 22대 총선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봤더니 그 국민의힘에서 그 도태우 후보 대신에 누구를 공천을 갖다가 했느냐? 김기웅 차관을 그 공천을 갖다가 했대요. 김기웅 차관 얼굴 잠깐만 띄워주세요. 아, 저분이 그 김기웅 씨인데, 그 김기웅 씨 어떤 분인지 봤더니 1961년생이고요. 서울대 외교학과 나오고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석사까지 받은 다음에 그 국토통일은 지금 통일부죠. 사무관으로 특채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통일부에서 일해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였겠죠. 통일정책실장 1급으로 승진해서 통일정책실장하고, 그 다음에 남북회담 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일비서관을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선 좀 쉬다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초대 통일부 차관으로 1년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쭉 그 일을 갖다가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어쨌든 김기웅 그 차관에 대해서 도태우 그 변호사에 대한 대타로 그 공천을 갖다가 한 거고, 민주당은 누구를 갖다가 공천했는지 봤더니 허소를 갖다가 공천을 했어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름이 허소예요. 이름 안 잊어먹겠네.
허소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70년생인데 고대법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국 부국장 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그러다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의 뭐 행정관 이런 걸 갖다가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도태우, 허소, 김기웅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3파전이 되면은 누가 당선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도태우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의 그 공천을 김기웅 차관이 받았다라고 해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사람도 아니고 대구 민심도 모르고 한데 제 근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번 2022년 3월 선거에서 18.64% 얻어가지고 4등을 갖다가 했는데 그때는 뭐 도태우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뭐 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도태우 변호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역구에 막 알려졌어야 됐는데 근데 그 지난 기간 동안에 사실은 그 선거 운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2월 18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도 출마를 갖다가 했었고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그때부터 쭉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경선 뭐 이거 하면서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는 도태우 후보가 그 지역구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도태우를 그냥 그 뭐 야당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임병원 의원을 재공천을 했다. 그러면 임병원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상당히 그 표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김기웅 차관을 김기웅 차관도 고등학교 대구 성광고등학교 나오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차관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훌륭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구에서 얼마나 알려졌을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백수범 후보가 그래도 20% 가까이 얻었었는데 그 백수범 후보를 제끼고 허소 후보를 갖다가 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별로 그렇게 표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뭐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그런 부분들을 차단을 갖다가 하고 그런데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갖다가 한 건가? 제 머리는 알 수가 없도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태우 후보가 충분히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객관적으로. 제가 도태우를 뭐 지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도태우보다는 허소보다는 그다음에 김기웅보다는 도태우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왜 이렇게 좀 그렇게 했지? 물론 이제 김기웅 차관을 제가 폄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없었나? 나 같으면 꼭 당선시키려고 했으면 임병원 의원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임병원 의원이 그 인기가 없었으면 최종 결선에 못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왜 임병원을 갖다가 안 하고 그 김기웅을 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복당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에 복당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나고